고려 우왕 14년 1388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개경의 하늘은 잿빛으로 침침했고 거리마다 혼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후 고려 조정은 사분오열되었고 권문 세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여흥 민씨 가문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제의 저택은 개경 북부 송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20채가 넘게 들어선 대저택이었고 담장 안에는 연못과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12살 소녀 문화가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389년 봄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습니다. 문화의 아버지는 여흥 지방의 소장농이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빚을 갚지 못하자 딸을 민씨 가문에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화의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가, 총명하게 살아라. 주인님을 잘 섬기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게다. 문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민씨 가문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안채의 주인은 민제의 장녀였습니다. 당시 19살이던 그녀는 후에 원경왕후라 불리게 될 인물이었지만 그때는 아직 이름 없는 양반가의 규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 하나하나를 음미했고 동생들을 대할 때는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누이였습니다. 내가 문화구나. 나이는 어리지만 눈빛이 총명하다고 들었다. 민씨 아씨가 문화를 처음 본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아씨마님. 부족하오나 최선을 다해 섬기겠나이다. 민씨 아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아느냐?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럼 배워라. 내 곁에서 일하려면 그를 알아야 한다. 저녁마다 사랑채 서재에 있는 훈장에게 가서 천자문부터 배우도록 하여라. 그날부터 문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안채의 청소를 하고 아씨마님의 세수물을 데우고 의복을 정돈하고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사랑채로 가서 늙은 훈장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천자문, 소학, 그리고 간단한 서간문까지. 문화는 배움에 목말라 있었고 총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간단한 편지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90년 여름 민씨 아씨가 이방원과 혼인했습니다. 이성계의 5째 아들인 이방원은 당시 25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수재였고 아버지의 정치적 야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혼례식이 치러진 민씨 가문의 대청마루에는 개경의 내로라 하는 권력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화는 그날 구석에서 술상을 나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긴장과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고 누구도 뒤처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후 민씨 아씨는 이방원의 처소로 옮겨갔지만 친정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데려갔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믿는 아이다. 내가 내 곁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민씨 아씨는 그렇게 말하며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한낱 몸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사전은 개경 동부에 있었습니다. 규모는 민씨 가문만큼 크지 않았지만 드나드는 사람들의 면면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젊은 유학자들, 무장 출신의 호걸들, 그리고 이성계의 측근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무언가를 논의했습니다. 문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귀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무거웠습니다. 역성혁명, 새 왕조 정도전 하륜.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391년 가을 민씨 아씨가 처사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양녕대군이라 불릴 이제였습니다.
문화는 산실에서 아기를 받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마님 도련님이십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십니다. 민씨 아씨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다, 문화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그 무렵 민씨 가문의 남동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민무휴 삼형제였습니다. 당시 민무구는 15, 무질은 13, 무휴는 11살이었습니다. 문화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은 양반가의 도련님들이었고 문화는 몸종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문화야, 물 좀 가져와라. 문화야, 내 신발이 어디 있느냐? 문화야, 이리 와서 부채질 좀 해라. 소년들은 스스럼 없이 문화를 불렀고 문화는 언제나 고분고분하게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무질은 가끔 문화에게 물었습니다. 문화야, 너도 책을 읽는다며? 무슨 책을 읽었느냐? 문화가 소학을 읽고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학은 좋은 책이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니까. 1392년 7월 마침내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고려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것입니다. 개경의 거리는 혼란과 환호로 뒤섞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시대를 환영했고 어떤 이들은 고려의 멸망을 슬퍼하며 숨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민제는 새 왕조의 개국 공신이 되었고 사위 이방원은 왕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민씨 아씨는 이제 왕자의 부인이었고 그녀의 친정 역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화야. 어느 날 저녁 민씨 아씨가 문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문화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씨마님. 이제 나를 저하라 불러야 한다. 나는 왕자의 부인이니까. 황공하옵니다, 저하마마. 민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아씨라 불러도 좋다. 너는 내가 양반집 아씨였을 때부터 나를 섬긴 아이니까. 문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아씨마. 저하마마. 문화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가문도 바뀌었고 너의 위치도 달라질 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저하마마. 앞으로 내게 부탁할 일이 많을 것이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해낼 거라 믿는다. 문화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저하마마를 위해서라면 이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민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안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내 문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무구에게 전해라. 아무도 모르게. 문화는 편지를 옷고름 안에 숨기고 민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밤의 거리는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문화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몰랐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긴 일이었습니다. 민무구는 이미 16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문화에게 물었습니다. 누나께서 직접 보내신 거냐? 그러하옵니다, 도련님. 수고했다. 돌아가거라. 문화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씨 아씨에게서 편지를 받아 동생들에게 전하고 때로는 동생들의 답장을 가져오는 일. 문화는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1393년 봄 문화는 16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얼굴도 단정하게 여물었습니다. 민씨 형제들도 성장했습니다. 민무구는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무질은 무예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화를 부르며 심부름을 시켰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문화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무질이 문화에게 물었습니다. 문화야, 너는 우리 누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하마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고귀하신 분이옵니다. 민무질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누이는 대단한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 민씨 가문도 대단해질 것이다. 너도 우리 가문의 사람이니 자부심을 가져라. 황송하옵니다, 도련님. 문화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부심. 그렇습니다. 자신은 여흥민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몸종이었지만 이 위대한 가문을 섬기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인의 영광이 곧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1394년 가을 민씨 아씨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효령대군이라 불릴 이보였습니다. 문화는 다시 한번 산실에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씨마님은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민씨 가문의 권세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해 겨울 조선의 도읍이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씨 가문도 한양으로 이주했고 문화 역시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도읍 한양은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웅장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의 담장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종묘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새 나라, 새 도읍. 모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문화는 한양의 민씨 가문 저택 안채에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아침마다 주인의 머리를 빗기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준비하고 밤이면 이불을 펴고 촛불을 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권력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씨 아씨가 문화에게 말했습니다. 문화야, 너는 나를 믿느냐? 목숨을 다해 믿사옵니다, 저하마마. 그렇다면 기억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우리 민씨 가문의 사람이다. 우리 가문이 흥하면 너도 흥하고 우리 가문이 망하면 너도 망하는 것이다. 명심하겠나이다, 저하마마. 문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말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씨 가문의 사람. 자신의 운명은 이 가문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주인님의 영광을 위해, 민씨 가문의 번영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하리라. 그것이 문화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한 몸종의 충심은 그렇게 깊어져 갔고 그 충심은 훗날 그녀를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씨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지던 그 시절, 문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동시에 추락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주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운명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한양의 첫 겨울은 추웠지만 민씨 가문의 저택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활활 타올랐고 대청마루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문화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리라 믿으며. 1398년 8월 한양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과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을 제거하고 이복 형제인 방석과 방번을 죽였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거리에는 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문화는 민씨 가문의 저택 안채에서 떨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하마마, 즉 민씨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드디어 매듭이 지어졌구나. 이제 방원이 진정한 권력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문화는 두려웠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많은 피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요? 난이 진압된 후 태조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정종의 즉위였습니다. 1398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정종은 온화한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왕위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제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동생 방언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종은 우애가 깊고 관우하여 왕위를 탐하지 않았으나 여러 신하들의 추대로 부득이 즉위하였다. 문화는 나중에 이 기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왕,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자리였을까요? 정종이 즉위한 지 석 달이 지난 1398년 12월 민씨는 문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택의 안채 사랑방이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민씨는 문화를 앉혔습니다. 몸종을 앉히다니 그것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문화야, 너는 나와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황공하옵니다, 저하마마. 이제 너도 21살이다.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지. 문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되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정종 전하께서 후궁을 간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들었나이다. 나는 너를 그 간택에 보낼 생각이다. 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하마마. 소녀는 천한 몸종의 딸이옵니다. 어찌 감히. 민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출신은 내가 처리하겠다. 양인의 딸로 족보를 꾸밀 것이다. 그리고 너는 총명하고 단정하다. 충분히 간택될 자격이 있다. 저하마마 소녀는 문화야. 민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사람이지 않느냐? 가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문화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소녀가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궁궐에 들어가 정종 전하의 후궁이 되어라. 그리고 전하의 동태를 살피고 상황 전하 태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방언과 정종 사이의 관계를 내게 알려라. 너는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는 것이다. 첩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이 자신이 목숨처럼 섬기던 주인이 자신을 궁궐의 첩자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하마마 소녀가 과연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키운 아이다. 총명하고 침착하며 충성스럽다. 그리고 민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예쁘다. 정종 전하께서 분명 너를 좋아하실 것이다. 1399년 2월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에서 예비 간택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양반과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문화도 그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씨들 사이에서 문화의 소박한 차림은 오히려 돋보였습니다. 내관들과 상궁들이 처녀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얼굴, 키, 몸가짐, 말투를 살폈습니다. 문화는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 처자는 누구의 딸이냐? 한 상궁이 문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흥 민씨 가문에서 추천한 처자로 양반 문씨 가문의 딸이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씨 가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얼굴이 단정하고 눈빛이 맑구나. 합격이다. 재간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화는 멀리서 왕을 보았습니다. 31살의 정종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왕의 골룡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깨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권태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종의 시선이 문화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종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문하라 하옵니다, 전하. 나이는 21세이옵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소학과 열여전을 읽었나이다. 정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눈빛이 거짓이 없구나. 그렇게 문하는 간택되었습니다. 1399년 3월 문하는 정종의 후궁이 되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품계는 수계 정삼품의 후궁이었습니다. 정종실록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문씨를 수기로 삼다. 수계 문씨가 된 문하는 경복궁의 서쪽 별궁, 자선당의 처소를 받았습니다. 작은 전각이었지만 몸종으로 살았던 문하에게는 너무나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비단 이불, 옥으로 만든 베개, 금실로 수놓은 장막.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첫날 밤 문하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종이 문하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문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올렸습니다. 정종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떨지 마라. 나는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너는 다른 후궁들과 다르구나.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다. 그것이 좋다.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본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정종은 그날 밤 문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 날씨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치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이 아닌 평범한 남자처럼 문하 역시 궁녀가 아닌 평범한 여자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여쭤도 되옵니까? 말해보아라. 전하께서는 왕이 되고 싶으셨나이까? 정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되어야 했다. 동생 방원을 위해, 가문의 평화를 위해. 외로우시겠나이다. 외롭다. 정종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왕좌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구나. 그 순간 문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처럼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원치 않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을. 왕과 후궁,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의 말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문하는 정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정종은 문하의 처소를 자주 찾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데 보냈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정종은 말했습니다. 그 사이 민 씨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궁녀를 통해 은밀하게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전하의 동태를 상세히 보고하라. 상황과 만나는 일이 있는가? 방원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문하는 괴로웠습니다. 정종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적인 의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를 감시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밤 문하는 민 씨에게 보낼 편지를 쓰다가 붓을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전하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고 단지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다라고 쓸까요? 아니면 전하는 방원 대군을 경계하시며 상황을 자주 찾아뵙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쓸까요? 결국 문하는 사실대로 썼습니다. 전하께서는 권력에 욕심이 없으시며 조용히 왕의 직분을 다하고자 하십니다. 상황 전하나 대군들과 자주 만나지 않으시고 오직 국사에만 전념하십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낸 후 문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399년 가을 민무구와 민무질이 궁궐을 찾았습니다.
정종을 아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화는 멀리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도련님들이었습니다. 이제 민무군은 23살의 당당한 청년이 되었고 민무질은 21살의 준수한 무관이 되었습니다. 아련이 끝난 후 민무질이 문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내관이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문화는 황급히 맞이했습니다. 도련님, 어인일로. 문화야. 민무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아니, 이제 수기마마라 불러야 하나? 도련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누나께서 전하라 하셨다. 내 보고가 너무 성에 없다고. 좀 더 상세하게 전하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문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가 부족하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지. 민무질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전하께 마음을 준 것은 아니냐? 내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니냐? 감히 그런 일이. 문화야. 민무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사람이다. 우리가 너를 여기까지 올려준 것을 잊지 마라. 너의 충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명심해라. 민무질이 떠난 후 문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누구의 사람이어야 할까요? 자신을 키워준 민씨 가문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정종의 사람일까요? 그날 밤 정종이 문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문화는 눈물을 닦고 왕을 맞이했습니다. 정종은 문화의 붉은 눈을 보고 물었습니다. 울었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거짓말 마라. 내가 보면 안다. 정종은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하를 감시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 정종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 궁궐 안에서 나는 내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에 문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종은 문화를 안았습니다. 왕과 후궁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전하, 울어도 좋다. 이곳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문화는 정종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 그리고 이 따뜻함이 자신을 배신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400년이 밝았습니다. 문화는 수기가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정종은 여전히 문화를 아꼈고 문화는 여전히 갈등했습니다. 민 씨에게서는 계속 편지가 왔고 문화는 형식적인 보고만 올렸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정종이 문화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는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라. 정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왕은 아니라는 말이구나. 전하, 괜찮다. 나도 안다. 나는 좋은 왕이 못 된다. 단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 방원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하께서는 너무 자책하십니다. 아니다, 문화야. 정종은 문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명을 받고 이곳에 들어왔는지 안다. 문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민씨 가문이 너를 보냈지. 나를 감시하라고. 전하, 소녀는 변명하지 마라. 정종은 손을 들어 문화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모두 그런 것을 한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다. 정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도 거짓이었느냐? 문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소녀의 마음은 진실이었나이다. 처음에는 명을 따르려 했으나 전하를 알게 된 후로는 소녀의 마음이 변했나이다. 정종은 오랫동안 문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너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권력의 희생자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했던 두 사람.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문화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민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인이 아닌 마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이든 사랑이든 문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민씨 가문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 것인지. 1400년 11월 정종은 왕위를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재위 2년 만의 선이었습니다. 정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왕위를 태종에게 전하니 군신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문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중 진실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종 스스로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한 날 궁궐은 떠들썩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민씨 가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비의 친정이자 개국 공신 가문으로서 그들의 권세는 이제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문화는 상왕정종을 따라 창덕궁의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숙의 문씨로서 문화도 함께 이거했습니다. 경복궁의 화려함에 비하면 수강궁은 소박했지만 문화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정종은 수강궁의 작은 정자에 앉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33살의 상황은 왕좌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전하, 후회하지 않으시옵니까? 무엇을 후회한단 말이냐? 나는 원하지도 않던 자리였다. 이제 방언이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는 불안했습니다. 태종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위 초부터 태종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점점 외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401년 봄 민씨의 처소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비로서의 위엄을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화도 초청받았습니다. 상황의 후궁이었지만 민씨 가문 출신이었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문화는 오랜만에 민무구와 민무지를 보았습니다. 민무구는 이제 25살로 당당한 문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무질은 23살의 무관으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태도는 오만했습니다. 문화야. 민무질이 문화를 보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문화는 황급히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시면. 왜? 내가 상왕의 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못 부르나? 민무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우리 집 종이었잖아. 누나께서 궁궐에 넣어주신 거지. 문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자란 사이였지만 신분의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민무구가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무지라, 그만해라. 숙이마마께 실례다. 형님도 참. 뭐가 실례야. 우리끼리인데. 지금은 다르다. 조심해야 한다. 민무구의 말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무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님은 너무 조심스러워. 우리가 누구야? 왕비의 친동생들이야.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날 밤 문화는 수강궁으로 돌아와 정종에게 그날의 일을 말했습니다. 정종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너무 교만해지고 있구나. 전하, 그들을 타이를 수 있는 분은 없사옵니까? 왕비께서 계시지만. 정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비 역시 친정 가문을 너무 아끼신다. 방언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전하, 문화야 조심해라. 폭풍이 오고 있다. 1402년 여름 태종은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왕비의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씨 형제들의 직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실록 2년 6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외척의 권세가 지나침을 염려하여 대간에게 명하여 그 직무를 살피게 하였다. 민씨 가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무질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어찌하시겠어? 왕비마마께서 계시는데. 그해 가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무구가 뇌물을 받았다는 탄핵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민무구가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으니 마땅히 파직되어야 합니다. 태종은 망설였습니다. 왕비의 친오빠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강경했습니다. 결국 민무구는 파직되어 고향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문화는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섬기던 도련님이 유배를 가다니. 문화는 정종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하, 민무구 도련님을 구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정종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상황의 몸이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방언은 이미 결심을 한 것 같구나. 하오나 도련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옵니다. 다만 조금 경솔하셨을 뿐. 문화야. 정종은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력은 그런 것이다. 조금의 허점도 용서하지 않는다. 민씨 가문이 너무 교만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1403년 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무질과 민무휼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태종실록 3년 2월 조의 기록입니다. 민무질과 민무휼이 상황을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있어 국문하였다. 사실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금부에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무질과 민무휼은 끌려가 문초를 받았습니다. 왕비 민씨는 태종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하, 제 동생들은 결코 영모를 꾀할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부디 살펴주소서. 하지만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왕비, 나라의 법이 있소. 영모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요. 전하, 그들은 제 친동생들이옵니다. 그러기에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하오. 외척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문이 계속되는 동안 문화는 수강궁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함께 자란 도련님들이 국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책을 권했던 민무질, 가끔 웃으며 말을 건네던 민무휼. 그들이 역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밤 문화는 정종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태종 전하께 상소를 올려도 되겠나이까? 민씨 형제들이 억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나이다. 정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 그것은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하오나 전하, 소녀는 그분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분들이 영모를 꾀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소녀는 압니다. 문화야, 지금의 방언은 내가 아는 그 이방원이 아니다. 그는 이제 왕이다. 왕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정종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문화야.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
1403년 4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무질과 민무휴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영모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왕비 민씨는 궁궐 안에서 통곡했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지는 날 문화는 수강궁의 처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화야, 물 좀 가져와라. 문화야, 너도 책을 읽는다며? 문화야,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 목소리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정종이 문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문화는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종은 문화를 안았습니다. 울어라, 문화야. 참지 마라. 그제야 문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옵니까? 도련님들은 그저 조금 경솔했을 뿐이옵니다. 왜 죽어야 하는 것이옵니까?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정종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다. 특히 외척에게는 너무 잔인하옵니다.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이 왕의 자리다. 방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심지어 왕비의 친동생들까지도. 민무질과 민무휴의 죽음 이후 민씨 가문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유배되었던 민무구마저 더 먼 곳으로 이배되었습니다. 왕비 민씨는 궁궐 안에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친정을 위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화는 그 후로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정종이 아무리 위로해도 문화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1404년 여름 민무구가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사했다고 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태종실록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무구가 유배지에서 졸하였다. 문화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종이 문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문화야, 내가 너무 걱정된다. 전하,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괜찮지 않다. 내 눈빛이 죽어있다. 문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깨달았나이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덧없는 것이옵니다. 화려했던 민씨 가문이 순식간에 무너졌나이다. 하늘을 찌르던 그 권세가 이제는 재처럼 사라졌나이다. 정종은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좌를 내려놓은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전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혜롭다기보다는 겁이 많은 것이지.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강궁의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가을 왕비 민씨가 문화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옛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이미 예전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문화야, 오랜만이구나. 저하마마 어찌 지내셨나이까? 민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겠느냐? 동생들을 모두 잃었는데. 송구하옵니다, 저하마마.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가문이 너무 교만했다. 그 대가를 치른 것이지. 문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화야, 한 가지만 물어보마. 너는 상황 전하를 진심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저하마마. 그렇다면 다행이다. 민씨는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첩자로 보낸 것을 용서해다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저하마마. 이제 너는 자유롭다.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상황 전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문화는 민 씨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옛 주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문화는 수강궁으로 돌아와 정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제 누구의 사람도 아닌 오직 전하의 사람이옵니다. 정종은 문화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상관없다.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민씨 형제들의 묘에도 유배지의 무덤에도 수강궁의 처소에도 똑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용포를 입은 자도 수의를 입은 자도 모두 같은 비를 맞으며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405년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강궁의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민씨 가문 출신이라던데. 역적의 집안 사람이 아직도 후궁 자리에 있다니. 상황 전하께서 총애하시니 어쩔 수 없지. 문화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민씨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자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태종의 후궁 중 한 명이 문화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문화를 보더니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기마마 아직도 이 궁궐에 계시는군요. 역적의 집안 출신이 어떻게 당당히. 조심하시오. 정종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정종이 문화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후궁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 전하 송구하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수기는 나의 사람이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후궁이 물러간 후 정종은 문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냐? 전하. 소녀 때문에 전하께서 곤욕을 치르시는 것이 아닌지. 무슨 소리냐?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오나 소녀는 민씨 가문의 사람이었나이다. 역적의 집안. 역적은 죽은 자들이다. 너는 살아있고 나와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문화는 정종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온 궁궐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오직 이 사람만이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1406년 여름 정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이들이 불려왔고 약을 지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하, 무리하지 마소서. 소녀가 죽을 처방하겠나이다. 문화는 밤낮으로 정종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궁녀들이 도우려 했지만 문화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화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전하께서 편찮으신데 어찌 소녀가 편히 쉴 수 있겠나이까. 정종은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문화야, 만약 내가. 전하, 그런 말씀 마소서. 아니다, 들어라. 정종은 약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전하를 따라가고 싶나이다. 그러면 안 된다. 정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오나 전하 없는 세상에서 소녀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간직하며 살아라.
그해 가을 정종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상왕의 병이 위중하니 태종이 문안드렸다. 태종이 수강궁을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문안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종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차갑게 행동했지만 그래도 형제였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잘못이냐, 방언아. 민씨 형제들을 죽인 것. 형님께서 괴로워하실 줄 알면서도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정종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가 걱정된다. 숙의 문씨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민씨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궁궐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내가 죽은 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태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형님을 위해서라도 수기를 보호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정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방언아. 그날 밤 정종은 문화를 불렀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침전이었습니다. 정종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문화야, 가까이 오너라. 문화는 정종의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정종은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전하, 그런 말씀. 아니다, 나는 안다. 이제 곧 갈 것이다. 정종은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전하, 문화야, 잘 들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문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도 아닌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민씨 가문의 그림자도 왕실의 후궁도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라. 소녀가 어찌 방언에게 부탁했다. 너를 지켜달라고. 그는 약속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전하, 소녀는 전하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정종은 문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나에 대한 내 의무다. 전하,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정종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왕과 후궁이 아닌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했다. 문화는 정종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소녀도 사랑하였나이다.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나이다. 알고 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정종은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문화야.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해라. 어찌 전하 없이 행복할 수 있겠나이까?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슬픔도 지나가는 법이다. 1408년 9월 26일 정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1세였습니다. 정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신일의 상황이 수강궁에서 승하하시니 나이 41세였다. 제위 2년 상황으로 계신 지 8년이었다. 문화는 정종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문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 전하. 문화의 비명이 수강궁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문화는 정종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전하, 가지 마소서. 소녀를 두고 가지 마소서. 내관들이 문화를 떼어내려 했지만 문화는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문화는 정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문화는 그저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종은 후릉에 안장되기로 했습니다. 개성 근처의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문화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궁녀들이 걱정하며 음식을 가져왔지만 문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숙이마마 이러시다가 몸을 상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소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태종이 문화를 불렀습니다. 문화는 비틀거리며 태종 앞에 나아갔습니다. 태종은 문화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문화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숙에 이게 무슨 꼴이오? 전하, 소녀는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소. 당신을 지켜달라고. 내가 약속했소.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면 내가 어찌 형님을 뵙겠소? 문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께서 원하신 것은 당신이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오나 전하, 소녀는 알고 있어. 슬프다는 것을. 하지만 형님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오. 그것이 형님에 대한 의무요. 태종의 말에 문화는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종의 장례가 끝난 후 문화는 수강궁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문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이미 몰락했고 친정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은 문화에게 작은 처소를 내주었습니다. 수강궁 북쪽의 작은 전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문화는 홀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화는 정종의 위패가 모셔진 작은 사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절을 하고 차를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전하께서 좋아하시던 그런 날씨입니다. 전하, 궁궐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전하께서 심으신 그 나무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아직도 전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실는지요? 문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종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강궁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문화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눈이 내립니다. 전하께서 처음 소녀의 처소를 찾으신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지요. 문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종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화야, 아직도 울고 있느냐? 전하, 울지 마라. 나는 편안하다. 그러니 너도 편안해라. 전하를 보고 싶나이다. 나도 너를 보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소녀에게 무슨 할 일이 있겠나이까? 살아있는 것. 그것이 내 할 일이다. 문화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거대한 궁궐 안에서 문화는 고립된 꽃처럼 홀로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문화도 아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종의 기억과 함께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문화의 슬픔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이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수강궁의 작은 처소에서 문화는 정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함께 있을 그날을.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1418년 태종이 왕위를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세종의 즉위였습니다.
문화는 수강궁의 작은 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41살이 된 문화는 궁궐의 오래된 나무처럼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세종은 즉위 후 문화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왕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수기마마 상왕 할아버님 정종의 후궁으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늙은 후궁일 뿐이옵니다. 할아버님께서 마마를 각별히 아끼셨다고 하옵니다. 과인이 마마를 잘 모시겠나이다. 세종은 약속대로 문화에게 넉넉한 녹봉을 내렸고 처소도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옛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종과 함께했던 그 작은 방, 그곳이 문화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1422년 태종이 승하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태종이 별세하시니 향년 56세였다. 문화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민씨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정종의 동생이자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화는 태종의 빈전에 조문을 갔습니다. 상왕의 후궁으로서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문화는 오랜만에 원경왕 후 민씨를 보았습니다. 민씨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왕비는 이제 주름진 얼굴로 남편의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화야. 민씨가 문화를 알아보고 불렀습니다. 문화는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저하마마 문안드리옵니다. 참 오랜만이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황공하옵니다. 민씨는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었습니다. 문화야,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생들도 권력도 이제 남편까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저하마마. 너는 행복했느냐? 상왕 전하와 함께. 문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행복했나이다. 짧았지만 진실한 시간이었나이다. 민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적어도 너는 진짜 사랑을 했구나. 저하마마께서도 그러하지 않으셨나이까? 나는 권력을 사랑했다. 사람이 아니라. 민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내 불행이었다. 그것이 문화와 옛 주인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씨는 얼마 후 낙선제로 물러나 여생을 보냈고 문화는 수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1446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문화는 그 모든 것을 궁궐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계유정난, 왕위 찬탈, 어린 왕의 죽음. 권력을 둘러싼 비극은 끝이 없었습니다. 문화는 이제 60을 넘긴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종의 사당을 찾는 것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455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문화는 사당에 앉아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붉은 잎들이 춤을 추듯 떨어졌습니다. 전하, 단종 대군께서 왕위를 빼앗기셨다고 하옵니다. 또다시 권력의 비극이 일어났나이다. 문화는 위패를 향해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대화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지혜로우셨나이다. 일찌감치 왕좌를 내려놓으셨으니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하께서는 아셨던 것이지요. 문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한양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소녀가 처음 민씨 가문에 들어갔던 날이 기억나시는지요? 12살 어린 소녀였던 소녀가 떨면서 안채에 들어섰던 그날. 문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민무구 도련님께서 소녀에게 물을 가져오라 하셨지요.
민무질 도련님께서는 소녀에게 책 이야기를 하셨고요. 민무휼 도련님께서는 어려서 소녀를 언니처럼 따르셨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저하마마도 모두 가셨나이다. 화려했던 민씨 가문도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나이다. 소녀만 홀로 남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나이다. 문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사당 밖으로 나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정종이 심었던 매화나무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줄기는 굵고 울퉁불퉁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처럼 소녀도 살아남았나이다. 모두가 떠나간 후에도 문화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1462년 늦가을 문화는 75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지 8년째였습니다. 궁궐에서 문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늙은 상궁들만이 가끔 말했습니다. 저분이 정종 상황의 숙이었다지. 아직도 살아계시다니 기이하구나. 어느 날 밤 문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씨 가문의 정원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화야 이리 와. 민무질의 목소리였습니다. 15살의 소년 무질이 손짓했습니다. 문화는 달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문화도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우리 연못에 가자. 물고기를 보러. 민무구와 민무휼도 함께였습니다. 내 아이는 손을 잡고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권력도 욕심도 비극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문화야, 넌 우리 가족이야. 민무구가 말했습니다. 문화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정종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정종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전하, 문화야, 이제 그만 쉬어라. 충분히 기다렸다. 소녀가, 이제 가도 되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살아서 우리를 기억해 주었으니. 정종은 문화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화는 정종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전하, 소녀는 행복했나이다. 나도 그랬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민씨 형제들도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도 질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문화야,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 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1462년 11월 3일 아침 궁녀가 문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문화는 창가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월 정종 상황의 후궁숙의 문씨가 조란이 나이 75이었다. 상황의 능 근처에 장사 지냈다. 문화는 후릉 정종의 무덤 옆 작은 언덕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비석도 거창한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봉분과 간단한 표석뿐이었습니다. 정종 상황 후궁숙의 문씨지며 봄이 되면 그 언덕에 들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풀이 무성했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씨 가문의 이야기도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종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단지 조선의 두 번째 왕 제위 2년의 상황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
꽃향기에 묻혀 누군가의 마음속에 전해집니다. 한 노비 출신 소녀가 왕의 후궁이 되었던 이야기.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았던 이야기.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사랑을 지켰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후릉 근처의 작은 무덤가에 매화나무 아래에 수강궁의 낡은 처소에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향기처럼, 그림자가 남긴 향기처럼. 수백 년이 흐른 지금 후릉을 찾는 사람들은 정종의 무덤만을 봅니다. 그 옆에 작은 봉부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그곳에도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분홍빛 진달래가, 하얀 목련이, 노란 개나리가 피어납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도 그곳을 돌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느 봄날 한 노인이 후릉을 찾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정종에 대한 기록을 찾다가 숙의 문씨에 대한 짧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민씨 가문 출신, 정종의 총애를 받음, 75까지 살았음. 노학자는 문화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지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숙이마마 편히 쉬소서. 비록 세상은 당신을 잊었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 그 숭고함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무덤가의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노학자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답인가? 권력은 사라지고 부귀는 흩어지지만 사랑은 남는구나.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구나. 그날 밤 노학자는 문화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주인의 그림자에서 왕의 여인이 된 운명숙의 문씨. 그 글은 작은 역사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집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문화의 사랑, 정종의 온유함, 민씨 형제들의 비극, 그 모든 것이 함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가, 잊혀진 자의 이야기가 더 큰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했고 슬퍼했고 견뎠고 기다렸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을 지킨 것, 세상이 등을 돌려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 것. 그것이 문화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림자가 남긴 향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그 무엇입니다. 후릉의 언덕에서 바람이 붑니다. 매화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그 향기 속에 문화의 이야기가, 정종의 사랑이, 민씨 가문의 영광과 몰락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덧없지만 아름답고 슬프지만 숭고하고 짧지만 영원한. 문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누군가 전하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후릉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꽃이 피고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림자가 남긴 향기가.